세상에, 야만인도 아니고 그런 행동은 한국인들한테 옮은 거니? 여기 서울의 삼계탕집입니다. 영국 여성이 닭다리를 손으로 잡고 뜯어먹고 있는 모습에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창피해하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곧 그녀의 어머니마저 뜻밖의 행동을 하고 마는데요. 그리고 곧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럿이에요. 영국 햄프셔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햄프셔는 런던에서 멀지 않은 남부의 조용한 지역이에요. 오래된 집들과 끝없는 초록빛 잔디밭, 작은 언덕들이 있는 그런 시골 같은 곳이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대저택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현대판 귀족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분제 같은 게 없지만 저희 가족은 대대로 이어온 넓은 땅과 포도 농장, 와이너리, 미술품 수집으로 유명한 상류층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이지만 만약 귀족이 있다면 저희 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어릴 때 저는 제 방을 한 번도 스스로 청소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깨끗하게 다림질된 옷이 옷장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제가 스스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침 8시엔 하녀가 가져온 따뜻한 차와 비스킷을 먹었고 9시부터는 예절 교육이 시작됐어요. 하루 종일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해야 했어요. 어떤 각도로 앉아야 하는지, 나이프와 포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어느 속도로 말을 해야 하는지까지요. 심지어는 음식 씹는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었죠.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샬럿, 우리는 남들과는 달라. 내가 남들처럼 행동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우습게 보여. 그 말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솔직히 왜 우리가 남들과 달라야 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가끔 물었어요. 엄마, 난 그냥 친구들처럼 뛰어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머니는 웃지도 않고 차갑게 말하셨죠. 너는 그럴 수 없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야.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해. 그 책임이라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린 제겐 숨막히는 규칙일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11살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저택 담장 너머로 평범한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옷과 얼굴은 진흙투성이었고 공을 던지고 받으면서 마구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크고 밝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그 아이들에겐 어떤 규칙이나 책임감 같은 건 없어 보였거든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나도 저렇게 웃고 싶다.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겨났던 거죠. 그 후로 저는 늘 담장 너머의 세상을 꿈꾸게 됐어요. 가끔 밤에 몰래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볼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땐 아직 용기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16살이 되었을 때 큰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최한 사교 파티에 가야 했는데 그 파티에는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저보다 10살 이상 많았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는 눈빛도 부담스러웠고 더 이상은 정해진 대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말했어요. 저 그 파티 안 갈래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마치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요.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지만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저를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하시는지 다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더 직접적이셨어요. 차디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감히 우리 가문에 불명예를 가져다 줄 생각이니?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저는 단지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 말은 단지 정해진 약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걸 가문의 수치라고까지 표현하시다니요. 어머니 눈빛은 냉정했어요. 오로지 체면과 전통만을 중시하시던 분이었죠. 저의 감정, 저의 목소리는 그분들에겐 그저 불편한 변수였어요. 저에게 그때 아주 단단한 결심이 하나 자리 잡았어요. 20살이 되면 반드시 이 집을 떠나야겠어. 그때부터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어요. 집에 있던 작은 귀금속과 액세서리를 조금씩 팔아서 돈을 모았어요. 인터넷으로 집값이 싼 지역을 찾고 혼자서 살 수 있는 방이 얼마인지,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알아보면서 나갈 준비를 조금씩 했어요. 매일 밤 방에서 짐을 쌌다 풀었다 반복하면서 마음을 굳혔죠. 그리고 마침내 20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 밤 부모님 침실 문 앞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떠났어요. 편지엔 이렇게 썼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집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떠나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택시에 올라탔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저택의 창가 불빛이 멀어지는데 순간 겁이 났죠. 평생 누군가가 대신해줬던 모든 일을 제가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근거렸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제 손으로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런던과는 먼 작은 소도시로 향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가문도, 학교도, 과거도 모르는 낯선 동네. 처음엔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설렜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진짜 내 이야기로 채워가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부동산 직원 앞에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방 하나를 겨우 계약했죠. 난생 처음 보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약간 떨렸던 기억도 나요. 집은 작고 오래됐지만 제겐 처음 가져보는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동네 도서관에 무작정 찾아가서 일자리를 물었죠. 운 좋게도 주말 아르바이트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시급은 높지 않았지만 제 인생 첫 월급을 벌게 된 거였어요. 낮엔 일을 구하러 다니고 밤엔 장 보러 나갔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제 손으로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게 실감 났거든요.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 식탁 없이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아버지의 기사님 없이도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평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특히 부모님과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죠. 제가 집을 나간 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명령조였고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달라는 간청이었어요. 아버지는 단 한 통의 문자도 없었고요. 그냥 어머니를 통해 실망했다는 말만 전해 들었어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 마음을 매몰차게 접었죠. 저는 연락을 끊었고 메일도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꿨어요. 집에서 보내온 편지는 받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았어요. 정말로 완전히 철저하게 선을 그었던 거죠. 그때는 그래야 제가 버틸 수 있었거든요. 애매하게 연결돼 있으면 또다시 흔들릴까봐, 다시 돌아가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얼마 후 동네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 생애 첫 직장이었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처음엔 엄청나게 긴장했어요. 바로 그곳에서 민수 씨를 처음 만났어요. 어느 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책장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죠.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뭔가 정돈된 느낌을 풍기는 사람이었죠.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자 그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여기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어요.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순간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가 건넨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샬럿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그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온기가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았죠. 그 이후로 민수 씨와 저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가끔 그가 제 업무를 도와주기도 했고, 아이들이 제게 너무 많은 질문을 던지면 옆에서 웃으며 대신 대답해주기도 했죠.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엔 항상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민수 씨가 출근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날들이 많아졌죠. 어느 날은 제가 일을 끝내고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이 없어서 잠깐 망설이고 있었는데 민수 씨가 달려 나오며 제게 우산을 내밀었어요. 우산 없으시죠? 이거 쓰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민수 씨는요? 그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저는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서 뛰어가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그는 비를 맞으면서도 제게 손을 흔들며 반대편으로 뛰어갔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단지 우산 하나였는데 그 우산에서 느껴지는 다정함이 저를 흔들었던 거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민수 씨가 제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던 건요. 민수 씨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점심시간이면 도서관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함께 샌드위치를 먹기도 했고, 가끔 퇴근길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죠.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유학으로 영국에 온 지 2년 됐다면서 아직도 겨울만 되면 영국 날씨는 너무 우울하다고 투덜거리곤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선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어디였더라? 솔직히 말하면 전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세계지도 위에 작은 나라. BBC 뉴스에서 가끔 들려오는 남북 문제나 군사 관련 이슈. 그리고 가끔 친구들이 보여주던 K-팝 아이돌 뮤직비디오 몇 개.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거긴 아직도 좀 발전이 덜 되지 않았을까?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불편하게 살진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었죠. 근데요, 민수 씨는 그 모든 편견을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깨기 시작했어요. 그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말할 땐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와 편의점, 버스나 지하철이 시간표보다 더 정확하다는 교통 시스템, 어딜 가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그리고 배달 문화가 너무 발달해서 진짜 말 그대로 뭐든지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전 솔직히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런 나라였어? 내가 그동안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심지어는 민수 씨가 보여준 서울 야경 사진을 보면서는 여기 런던보다 예쁜데? 민수 씨는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 부모님은 엄격하면서도 자상하시고 이웃끼리 정이 많아서 김장을 하면 옆집에도 나눠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웬만하면 같이 도와준다는 문화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구나 싶었어요.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정말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그는 조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글쎄요, 완벽하진 않지만 제겐 그리운 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찌르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바람이 싹트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샬럿 씨, 저 곧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물었죠. 언제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2달 뒤에요. 졸업도 했고 한국에 돌아가서 제대로 일할 때가 됐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없는 이곳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도서관에 그가 없는 것도, 매일 점심을 혼자 먹는 것도 상상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민수 씨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있었는지를요. 며칠 뒤 민수 씨가 다시 말했어요. 샬럿 씨, 진심으로 좋아해요. 저랑 같이 한국에 가보지 않을래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답했죠. 네, 저도 함께 갈게요.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처음엔 자유를 찾아 혼자 떠나온 길이었지만 이제 저는 사랑을 따라 또 한 번 새로운 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또 어떤 새로운 인생을 만나게 될지 말이에요. 출국하던 날엔 인천행 비행기 창문 밖으로 흐린 영국 하늘이 보였죠.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 떨림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설렘이었을까요? 그때는 아마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옆자리에 민수 씨가 저를 보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샬럿 씨,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영국을 떠난다는 사실보다도 부모님에게 말도 하지 않고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은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이 선택만큼은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민수 씨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넓은 공항 내부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에 정신이 없었죠. 처음 듣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귀를 울렸고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은 제 눈에는 마치 암호 같았어요. 민수 씨는 제가 긴장한 걸 알았는지 웃으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우리는 서울 강북 쪽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 자리를 잡았어요. 원룸이었지만 두 사람이 지내기에는 충분했어요. 처음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영국의 저택에서 지낼 때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작은 방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민수 씨가 선택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모험 같았어요. 길을 걸을 때마다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리듬,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흥미로웠죠. 처음으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었을 때의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요. 매운맛에 놀라면서도 한 입 더 먹고 싶었던 그 느낌이요. 하지만 그 생활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한국어가 서툴러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작아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민수 씨가 옆에서 다정하게 알려줬어요. 괜찮아요. 한국어 금방 늘 거예요. 처음이니까 어려운 거죠. 민수 씨 말처럼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간단한 단어들부터 익혔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같은 말들이요. 그럴 때마다 가게 주인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제 말을 칭찬해줬어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제겐 아주 큰 기쁨이었죠. 1년 정도 지나 서울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갈 때쯤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매일 아침이 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좋아하던 커피 냄새도 갑자기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민수 씨가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임신 8주 차예요.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새하얗게 되었죠. 제가 엄마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도 겁이 났어요.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어요. 민수 씨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샬럿, 진짜 고마워요. 저랑 결혼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집을 나온 뒤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됐죠. 결국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샬럿, 너니? 이제야 전화하는구나. 저는 긴장한 목소리로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민수 씨를 만난 일, 한국에 온 일, 그리고 아기가 생긴 사실까지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내가 한국에 있다니 아이까지 가졌다고. 샬럿,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행복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갑게 말하셨어요.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신다니 믿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후로 며칠간은 긴장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민수 씨도 걱정하는 저를 달래주며 말했죠. 걱정하지 마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며칠 후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어머니를 마중 나가는 길, 저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출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예상치 못하게 꼭 안아주셨어요. 샬럿 정말 무사했구나. 저는 어머니 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과 긴장이 사라졌죠.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어머니를 서울에서 꽤 유명하다는 삼계탕집에 모셨어요. 사실 저도 그 식당은 처음이었는데 현지인들만 아는 그런 느낌의 오래된 한옥 건물 아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푹 고운 닭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머니는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지셨어요. 세상에 여긴 대체 무슨 시장판이니? 식당 안은 다닥다닥 붙은 테이블에 손님들로 가득했고 모두들 앞치마를 두른 채 땀을 닦아가며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저도 순간 살짝 당황했지만 이 분위기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활기와 정겨움 같은 걸 느꼈거든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종업원이 삼계탕 3개요 하며 메뉴판도 없이 삼계탕을 내왔어요. 한 그릇 가득 닭 한 마리가 뽀얀 국물에 푹 잠겨 있었고 위엔 대추랑 인삼, 마늘이 한 움큼 올라가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솔직히 그 순간 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오늘 꼭 드셔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다 저는 자연스럽게 손으로 닭다리를 집어들었어요. 뜨거운 김에 손끝이 찌르르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민수 씨가 예전에 말했거든요. 한국에선 삼계탕을 먹을 땐 닭다리를 손으로 집어야 제대로 먹는 거라고요. 그 말이 문득 떠올랐고 저는 일부러 더 과감하게 닭다리를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머니가 경악한 눈으로 절 바라보셨어요. 샬럿, 도대체 무슨 짓이니? 손으로. 그것도 식당에서. 그 목소리에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요,
전 그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엄마, 여기선 이게 예의예요. 닭다리를 손으로 들어야 뼈까지 잘 발라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민수 씨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어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절 바라보셨어요. 어릴 적 제가 모래밭에서 치마 더럽히며 놀다가 엄마한테 혼났을 때 그래도 씩씩하게 웃던 그 모습이 떠오르셨던 걸까요? 한참을 그러고 계시더니 결국 피식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넌 참 어릴 때부터 내 뜻대로 하는 아이였지. 이렇게 낯선 땅에서도 낯선 음식도 잘 먹고 그게 대단하구나.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민수 씨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웃는 걸 참 오랜만에 보네요. 샬럿이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 오늘 좀 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셨죠. 결혼식은 내가 준비해주마.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신 후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어머니는 영국에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셨죠. 민수 씨의 부모님도 우리 결혼 소식에 매우 기뻐하셨어요. 처음으로 민수 씨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던 날, 저는 너무 긴장했어요. 한국어로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요. 그런데 민수 씨 어머니께서는 화면 너머에서 저를 보고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샬럿,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그 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 남아있던 작은 걱정들마저 전부 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비로소 양쪽 집안 모두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걸 깨달았죠. 결혼식은 서울 강남에 있는 작고 아름다운 호텔에서 열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영국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를 불러 제 웨딩드레스를 맞춰주셨어요. 사실 처음 드레스를 입었을 때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드레스 위로 하얀 베일이 내려졌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민수 씨 역시 정장을 입고 제 옆에 섰는데 저는 그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 사람을 따라 한국까지 온 건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결혼식 날 어머니는 민수 씨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앞으로 우리 샬럿 잘 부탁한다. 너희 둘을 믿는다. 그 말을 들은 민수 씨는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샬럿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때 어머니 얼굴에서 흐뭇한 미소를 봤어요. 제가 민수 씨를 사랑한 이유, 그리고 제 결정을 믿어주신다는 것을 말없이 표현하신 것 같았죠. 결혼한 이후로 우리 삶은 빠르게 변화했어요. 민수 씨는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했던 패션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쇼룸 하나에서 시작했지만 그의 옷은 빠르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수 씨가 만든 옷들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엔 걱정이 컸지만 조금씩 제가 가진 영어 실력과 예절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특히 유럽의 바이어들과 미팅할 때면 어머니께서 저를 엄격하게 키우신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병원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어요. 민수 씨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울고 있었죠. 간호사가 우리 아기를 품에 안겨주었을 때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보고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작은 생명이 제 품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루카라고 지었어요. 민수 씨와 저 둘 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담은 이름이었죠. 루카는 금세 2살이 되었고 점점 더 개구쟁이가 되었어요.
우리 집은 항상 루카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들로 가득했죠. 영국의 저택에서 늘 깔끔하게 살았던 저는 처음엔 이 광경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루카가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좋아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다시 오셨을 때 루카는 밖에서 놀다가 온몸에 흙을 잔뜩 묻힌 채 뛰어 들어왔어요. 순간 저는 어머니 표정을 살폈어요. 어머니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부드럽게 루카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이는 이렇게 커야지. 나도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어머니의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흙 묻은 드레스 때문에 어머니께 혼났던 그때를요. 이제 어머니도 변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수 씨의 브랜드는 점점 더 성장했고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 씨는 파리에서 열린 패션 위크에 공식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파리까지 직접 와서 우리를 응원해 주셨어요. 쇼가 끝나고 난 뒤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샬럿, 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걸 보니 참 자랑스럽다. 그 말에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저에게 엄격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두려워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아버지의 그 말 속에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루카가 조금 더 자랐을 때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루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고 싶었죠. 이곳에서 저는 늘 꿈꾸던 자유로운 삶을 찾았어요. 아이와 함께 흙에서 놀고 마당에 꽃을 심고 가끔은 집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민수 씨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었죠. 가끔 민수 씨는 장난스럽게 제게 물어요. 샬럿 씨, 한국에 와서 힘들진 않았어요? 후회한 적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어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영영 모를 뻔했어요.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저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의 화려한 저택에서 누리던 살보다 지금 이 작은 집에서의 삶이 더 행복하고 소중해요. 누구의 시선도 규칙도 억압도 없이 오직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이 행복을 앞으로도 소중히 지켜나갈 거예요. 민수 씨와 루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말이에요.